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꾸준히 확진자 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얼른 하루 확진 0명이 나오는 때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와중에 몸이 좀 아팠다고 집에서 홀대를 받고 찬밥 신세를 떠나서 졸지에 평생 겪어보지도 못했던 수모까지 겪어봤습니다.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는 현재 30대이고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유치원은 보내지 않고 있고 집에서 제가 함께 머물면서 아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유아교육과 나오고 결혼 전에는 어린이집 교사를 오래도록 했어서 제 적성에 맞고 노하우도 좀 많아 제가 따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애 하나가 더 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시어머니 말입니다.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손발이 없는 분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자기 스스로 차 한잔 내서 마시지를 못하는 분이시고 자기 속옷 하나 스스로 빨지를 못해서 며느리한테 손빨래도 직접 시키시는 분이시죠. 워낙 손이 비싼 분이기도 하시고 며느리인 저를 부려먹는 것에 그다가 어려움이나 죄책감을 못 느끼는 분이라서 제가 거의 딸 하나를 같이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 정도랍니다. 제 인생은 아주 제가 생각하더라도 기가 막힌 노릇이죠. 결혼을 할 때 이미 홀어머니셨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던 남편의 말에 승낙을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야 뭐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단히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오래 살아서 나이가 들더라도 제가 잘 간병까지 해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이 좋았고 남편도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줬었기 때문에 남편의 어머니라면 만사 오케이다 하는 심정으로 화해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이 남편 하나뿐인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저 처음 보셨을 때에도 딸내미 하나 있었다면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딸이 생겼다며 절 얼싸안고 좋아를 하셨었고 또 요즘 애들이 쓰는 말들을 배워가면서 저에게 친근하게 농담 던져가며 말 거시고 유머러스하게 웃겨주려 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가 참 영하고 상대하기 편한 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저를 향해 낯짝 두꺼운 가면을 써서 연기를 하셨던 것이었죠. 결혼을 하고서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과 신혼을 좀 즐겨보고 싶었기 때문에 임신이 너무 일찍 된 것 같아서 결혼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첫 아이였기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들한테 자식이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라 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부부만큼이나 좋아서는 같이 얼싸안고 또 좋다고 집안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도 제가 임신을 했다고 부둥켜 안고 살 정도로 저를 살뜰하게 챙기니까 그 모습이 뭔가 굉장히 시어머니께서는 속이 뒤틀리는 광경이었었나 봐요. 남편은 단순히 시모를 모시고 살아주겠다고 한 저에게 이미 많이 고마워하던 상태에서 얘까지 임신했다고 하니 제가 그냥 다 복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이긴 했지만요. 제가 생각보다 지독한 입덧을 하면서 살이 거의 임신 중기에 5kg가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제가 주로 잘 먹는 샐러드를 방방 굽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사다 줬었고 그 때문에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적도 참 많았었어요. 퇴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밥을 잘 챙겨줬을 걸 알던지라 먹을 건 딱 제 것만 사왔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살짝 섭섭해 하셨어요. 어차피 풀떼기만 있는 거라 고기 타령을 많이 하시는 시어머니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사람 마음이란 게 자기도 하나 같이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딱 그런 건 줄 알고 제가 몇 번 남편한테 어머님 야식도 사오라고 시켜서 우리가 다 같이 밤에 먹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또 시어머님은 속이 더부룩하다면서 왜 자기 걸 돈 주고 사왔냐고 싫어만 하셨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싫어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잘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감정 표현을 하실 이유가 필요하실까 싶어 저도 살짝 실망스럽고 화도 났어요. 안 그래도 임신해서 예민해 죽겠는데 함께 사는 사람이 싫다는 티를 팍팍 내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뭘 먹어도 얹히는 기분이고 뭘 해도 미움받는 기분,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서러운 감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임신한 내내 남편이 저를 더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시어머니의 꼴불견이란 눈초리를 받아야 했고, 그렇게 남편의 도움의 손길을 애써 무시해가며 오히려 시어머니 이쁨을 더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끝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이가 스트레스 만땅이었던 엄마 품에서 태어난 걸 아실런지 그저 손주가 태어났다고 정말 좋아하시면서 남편과 얼싸안고 또 우셨어요. 며느리 싫은 건 싫은 거고 아들 손주를 본 건 감격스러워 기뻐 죽겠다고 우시기까지. 참, 피 안 섞인 며느리인 게 죄라면 죄였죠. 그래도 아이를 예뻐라 하시고 제가 잠시 잠이 들거나 집안일 하느라고 바쁠 때면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와 곧잘 놀아주셨습니다. 내내 옆에 끼고서 내 새끼라고 부르며 다니던 분이셨습니다.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끝내 하질 않으셨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님의 감정 표현이 서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지 않은 게 어디냐면서 이해를 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이가 커가면서 급기야 때를 많이 쓴다는 미운 내사를 지나가며 이제는 하다하다 손주 보는 것마저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더 정확히는 부담스럽고 피곤해서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저를 닮은 건지 외모도 점점 저처럼 쌍꺼풀이 있는 눈에 코 위에 점까지 딱 똑같이 생겼는데요. 어머님이 어느 순간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혼내는 듯 무서운 표정으로 애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애가 급기야 싫다고 칭얼거리자 엉덩이를 정말 가열차기로 때리시더라고요. 네 엄마 닮아서 똥꼬집이야? 하면서 애를 대차게 올리시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며 저를 향해 애가 널 정말 많이 닮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게 칭찬을 하는 소리가 아니란 걸 지나가는 개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제가 살짝 기분이 안 좋은 바람에 그래도 그렇지 얘를 때리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라고 말을 하자 어머님은 이내 자신의 손주 훈육 방식을 이러쿵 저러쿵 가르치려는 거냐면서 자기가 괜히 아들을 좋은 회사에 떡하니 취직을 시키게 한 줄 아냐면서 저는 그냥 고분고분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화를 내시는데, 그렇게 얼굴 붉어져라 큰 소리를 내시는 건 정말 결혼 후 처음이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이 앞에서, 저도 한번 제대로 때려본 적이 없는 제 피부쥐 앞에서 손찌검까지 하셨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목소리를 높여 불필요했던 체벌을 정당화하는 어머님의 태도를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말대꾸를 할 자신도 없었고 재량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를 본격적으로 최근 몇 년간 시어머니께서는 손주를 이뻐하시는 듯 경계를 하셨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면서 아이에게 꽤나 무서운 할머니가 되셨어요. 어린애가 책을 읽으며 한글을 배우는 때에도 조용히 못한다고 나무랐고, 다 놀고 남은 장난감을 치우라고 안에서 아이와 함께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청소하기 싫어서 애를 시키는 거냐? 하면서 엉뚱한 지점에서 아이의 편을 들며 또 새삼 착해 보이는 듯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띄었고요. 어머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지경까지 생각해보며 힘들어하는 와중에 애초부터 애와 다름없었던 저희 시어머니는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씻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 몸은 아이 육아와 함께 몇 배로 더 힘들었어요. 저는 절대 식모도 아니고 엄연히 아들의 와이프이고 손주까지 낳아준 며느리인데도 시어머니는 단순히 자기 방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아줌마 정도로밖에 여기질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들이 오줌 마렵다고 해서 화장실에 데려가 볼일을 보는 건 도와주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셔서는 방 안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는데 너무 거슬린다. 좀 치워다오. 그 바로 옆방 모서리에 청소기가 세워져 있었는데도 본인이 직접 전화를 꽂을 생각도 한 번 안 해보고서는 저한테 청소기를 밀어달라는 식의 말만 남긴 채 부엌으로 가서는 배가 허기진다며 먹을 것을 찾았어요. 저는 제 한 손에 아이를 지탱한 채 급하게 또 볼일을 다 본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화장실에서 내보낸 후 시어머니 방을 치우려고 청소기 전원을 연결하려고 하면 부엌 한켠에서 시어머니가
또 저를 부르셨죠. 시어머니가 부르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시어머니는 나 배고픈데 먹을 거 없니? 하면서 굳이 본인이 스스로 냉장고 문 열어보고 여기저기 찬 뒤져가며 찾아보면 되었을 텐데 그게 귀찮고 싫다면서 청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바쁜 며느리를 부른 것이었죠. 그럼 저는 또 뭐 드시겠냐면서 하나하나 메뉴를 나열해서 말씀드려야 했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한참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아님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채 갑자기 생각이 없다면서 그냥 침만 번 삼킨 채 거실로 나가서 TV를 보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개고생을 시키던지 애초에 입맛도 없으면서 저를 똥개 훈련을 시키려고 한 건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하시는 분이셨어요. 결국 그 와중에 저는 몸살도 여러 번 겪었었고 몸이 애 낳고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고 사느라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몇 번 입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며 유경련이 한번 찾아온 적도 있었고 몸에 힘이 쑥 빠지고 사는 의욕이 사라졌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따뜻하거나 하다못해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늘 종부리듯이 시키기만 할 줄 알고 제 몸이 10배로 힘들어지게 만드는 시어머니가 24시간 제 곁에 계시는 건 정말 저의 생명줄을 갉아먹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완전히 돈이 많아 넉넉하게 시어머니를 다른 곳에 보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혼자인 시어머니를 당장에 내쫓아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걸 남편이 좋다고 수긍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매번 제 속만 끓이다가 참곤 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1년 정도는 정말 지옥 중 생지옥을 경험했었네요. 가뜩이나 매일같이 붙어있느라 힘들고 짜증났었는데 코로나로 저희 어머님이 한동안 남편에 의해서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강제로 집안에 갇혀 계신 적이 있었어요. 주말은 거의 남편이 엄하게 외출을 금지해서 매일같이 집에 있었다고 보면 되었고 평일에도 남편이 주기적으로 전화가 와서는 어머님이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라며 엄포를 놓은 덕에 어머님은 남편 눈치를 보면서 밖을 못 나가셨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집에 어린아이가 있고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 만큼 있으신지라 코로나에 걸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면서 불필요한 외출을 완전히 금지시켜버린 것이었고 저도 그 마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아들이 못 나가게 하고 그 와중에 며느리는 24시간 집에 같이 붙어서 손주랑 셋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속이 답답한 걸 떠나서 꼴보기 지겨워 죽겠었나 보더라고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무슨 쓰나미 마냥 더 많이 그리고 더 작게 그리고 더 열심히 저와 손주를 번갈아가면서 투정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싸움을 거셨습니다. 단순히 방을 치우고 집을 치우고 살림을 하는 걸 다 저한테 떠미는 건 뭐 지금까지 쭉 있어온 일이었으니까 제겐 그닥 큰일이 아니었었는데요. 거기에 혼자 밥도 안 차리고 간식도 못 차주니까 제가 늘 옆에서 메뉴를 말씀해드리고 밥을 차려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꼭 집어서 사오게 하는 심부름까지 시키더니 급기야 하루에도 10번을 정말 10번을 넘게 나 이거 먹고 싶다. 나 그거 필요해. 하면서 나가서 사오라고 눈에 힘 잔뜩 들인 채로 방 한켠에서 하루 종일 공시렁거리며 시키셨고 시어머니가 짜증내고 급기야 안 사오면 화내는 그 단계까지는 도저히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억지로 나가서 사오면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너무 늦게 와서 입맛이 떨어졌다 라든지 애가 옆에서 보채는 바람에 기분이 나빠졌다 하면서 제가 사온 거 거들떠도 안 보고 찬물 한 잔 들이마셨다가 소파에 또 누워 TV를 보셨습니다. 이쯤 되니 그냥 방 안에 TV 한 대 사드려야 하는 걸까 싶어 남편하고 상의도 했고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제가 참다 안방에 TV를 놓아드렸는데요. 잠시 안방에 있다가 또 나오셔서는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길 반복하셨고 나중에는 급기야 안방에 TV고 뭐고 방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죠. 제가 본인이 밖에 나와서 시켜대는 걸 싫어한다는 걸 눈치를 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더 옆에서 얼굴을 보며 괴롭혀주겠다는 시어머니의 무서운 의도였죠. 그쯤 되니 외출을 못하게 하던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지난 10월쯤부터는 가을이 느껴지던 때부터 주말이면 다 같이 차 안에서 안전하게 드라이브도 했고 여러 번 한강을 가거나
파주 언저리를 돌면서 시어머니랑 외출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기분 맞춰드려야 제가 한 주 동안 편할 것 같아서 주말에 웬만하면 남편이랑 시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아부도 많이 떨고 주말인데 쉬지도 못한 채 제가 일을 할 건 다 해가면서 시어머니를 케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시어머니는 늘 뭔가 꽁에 있는 듯 며느리인 저와 좋게 지내볼 생각도 못하는 듯 했어요. 늘 저를 일 도와주는 아줌마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대하지 않는 게 너무 섭섭하고 서럽고 끝내 곱씹다가 화가 나면서도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향해서 투정 한 번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또 저희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작은 일에 쉽게 손찌검을 하려 한다거나 그 아이를 향해서 저한테 하고자 했던 화를 내며 아이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미련하고 곰탱이 같았던 저였죠. 엄마가 잘 지내야 아이가 행복한 건데 단지 저는 아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으면 우리 애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일방적인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왔어요. 그러던 중 올 초에 또다시 제가 스트레스인지 뭔지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감기 몸살로 알아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아파버렸어요. 코로나로 조심해야 하는 와중에 감기 몸살에 덜컥 걸려버려서 남들처럼 저도 이게 코로나인가 싶어서 처음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시어머니고 뭐고 그냥 저는 제 자식 걱정에 앞선 바람에 혼자 아이를 제쳐두고서 불이 나게 애물단지처럼 모셔놨던 제 경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도 제가 잘 몰랐던 탓에 아무 옆 동네에 있는 커다란 병원에 갔다가 한번 거절을 당해서 큰 병원으로 다시 가야 했고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는 집에 왔어요. 병원 안에 있는 동안 남편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남편이 어머님과 제 상태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린 상태였고 저는 불안불안했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4시간도 안 되어 나왔고요. 당연히 음성이었어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혹시 모른다며 감기 해열제를 줘서 그걸 먹으면서 집에 돌아와 좀 쉬려고 하는데 집 문을 여는 순간 제가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시어머니께서 문 앞에 서 있다가 제가 문을 띡띡 열고 활짝 여는 그 순간 저한테 뭘 던지더라고요. 집 나가라고 옷이 담긴 가방을 말입니다. 당시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때라서 제가 저도 많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 상태이긴 했는데 그래서 남편도 시어머니께 혹시 모르니 아이랑 방 안에 데려가서 있으시라고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전화를 미리 드렸던 것인데 시어머니는 코로나고 뭐고 자기 집안에 병자랑 같이 있는 게 싫다는 말씀을 꺼내면서 문 열고 집안에 들어오려는 며느리 앞에 손주가 옆에서 저를 보며 반가워하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 엄마 얼굴에 퍽 하고 가방을 던져버렸어요. 어찌나 많이도 짐을 쌓아놓았던지 제가 아주 그냥 밖에 나가 한 달을 머물다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뭐가 가득했어요. 가방 손잡이에 얼굴을 제대로 광타당하고는 저도 아파서 민감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저 모양이니 막 정말 피부끝 세포까지 다 곤두서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예민해서 누가 나 하나 건드리면 같이 족쳐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한테 한다는 말이 글쎄 죽어도 네 엄마만 죽어야지 나는 못 죽어 하면서 큰 소리를 내시는데 저희 애가 그 소리를 듣고는 엄마 죽는 거냐며 겁이 나서는 울음을 엉엉 터뜨려버렸어요. 아주 그냥 정신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애가 운다고 겁이 많다고 얘먼 엉덩이를 또 손바닥에 힘 잔뜩 줘서는 찰싹거리며 내리치시는데 아 진짜 내 새끼를 우습게 알아도 정도가 있지. 사람이 아프면 정말 힘이 쏙 빠지고 누가 스치기만 해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민감해지잖아요. 그런데요 눈앞에서 시어머니는 코로나일지 모르는데 집구석에 왜 들었냐며 짐가방까지 싸서는 아픈 며느리를 쫓아냈고요. 제 아이는 옆에서 할머니한테 얻어맞으면서 엄마 집 나가냐고 죽는 거냐고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 애를 달래줄 생각은 못할 망정 계속 시끄럽다며 더 때리고 있고 결국 제가 처음엔 남들처럼 마스크 쓰고서 집안 방 안에서 꼼짝없이 검사 결과 기다리면서 좀 격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제 아이 꼴에 눈이 돌아가서는 저한테 던진 시어머니가 준 짐가방을 그대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를 향해서 두 손으로 쳐 올려 정성스레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놀래 입쩍 벌린 채 할머니 쳐다보던 아이를 안고는 엄마 어디 안 간다고, 엄마 안 아픈데 못된 할머니가 거짓말해서 엄마가 지금부터 할머니 혼내줄 거라며 진정을 시키고는 그대로 다시 뒤돌아서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가방에 얼굴을 맞았는지 저 미친년이 어디서? 하면서 궁시렁거리며 볼따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지난 며칠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코로나가 말이 되냐? 아파서 몸살 걸릴 거 뻔한 며느리한테 네 목숨이 그렇게 아까워서 집에서 쫓아낼 생각을 하냐? 하며 짐가방 안에 있던 짐들을 하나 둘 바닥에 꺼내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 옷가지들과 제 치약 칫솔까지 열받는다고 시어머니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제 딴에는 던지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서 미친년 마냥 분풀이를 하겠다며 아파서 열이 받고 몸이 축 늘어지는데도 분노 하나를 버티면서 막 때리기를 얼마나 지났을라나 피하기만 하며 방으로 도망가려는 시어머니 꼴이 너무 우습고 분한 거예요. 저 정도 위임밖에 안 되는 년이 고작 시어머니란 이유로 저 같은 사람한테 대접받고 떵떵거림 받으며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 열이 안 받냐고요. 그래서 확 시어머니 바지 허리춤을 잡고 질질 끌고 가서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 샤워기로 물을 확 뿌리고 그 위에 있던 가족들 쓰던 비누를 온 전신에다가 힘없이 늘어진 머리카락을 향해서 비누로 눈이고 입이고 머리고 인정사정 없이 휘저어주니 입에 비누 들어간 게 괴로워 죽겠던지 처음으로 꺼낸 말이 살려줘더군요. 그 소리 듣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시어머니를 제 손에서 놓아줬습니다. 씻으라고 생각도 없이 물을 한 번 더 뿌려줬다가 시어머니가 질겁을 하면서 살려줘 제발 이라고 울먹이시는 바람에 제가 잠시 속이 통쾌해 웃음이 나올 뻔도 했지만 무슨 소시오패스 며느리 그런 걸로 보일까봐 표정 관리 겨우 하면서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제 몸 잘 닦고 나왔네요. 밖에서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눈은 멀뚱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아이에게 엄마가 제대로 혼을 내줬어 라는 한마디를 하고는 거의 실신을 하듯이 몸이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누웠고 약기운 때문인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사이 병원에서는 제가 코로나 음성이라는 문자가 와 있었고 퇴근하고 온 남편은 제 문자를 대신 확인을 미리 했던지 제 옆에서 찬물 담근 수건을 얹어주면서 병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이랑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건지 방 안에 들어가 계시고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가 할머니 혼내줬죠 하면서 즐겁다고 자랑이라며 말을 하는데 남편은 대강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지랄 한번 떨었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 하면서 엄마 잘했다고 칭찬해줘 하면서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얼마 후 개운하게 몸살을 떨쳐내고서 정상적인 상태로 치유가 되었고 덩달아 몸살뿐만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있던 시어머니에 대한 응어리야 한마저도 모두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쩌다 나와도 본인 스스로 먹을 걸 찾아서는 골라보다 방 안으로 들어가 밥을 먹고 제가 영 불편해서 나와서 밥 드시라고 부르면 그제서야 감사하다고 쪼르르 달려나와 조용히 밥만 처먹고 도로 방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덕에 제가 하루 종일 집안에 있어도 아이랑 둘이서 꽁냥꽁냥 거리며 참 즐겁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물불 안 가리고 시어머니한테 비누칠을 했던 전날의 사이다 같은 상황을 몇 번이고 더 혼자 곱씹어 보면서 그때 화장실에 비누가 아니라 곰팡이 제거용 락스라도 있었더라면 어찌했을까 싶어서 제가 좀 아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요즘같이 속 뻥 뚫려 산 적이 또 없는지라 화장실 안에 있는 곰팡이들은 싹 다 제거해버린 것처럼 속 시원하게 살맛이 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자 이 시국에 가장 열이 뻗치는 여자 중 하나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로 여기저기 설날에 이동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뉴스 자주 보시죠? 저희 집에서도 TV를 켜면 거의 매일이다시피 설 연휴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다른 집에서는 화상통화로 제사까지 지낸다면서 참 진풍경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국 무조건 예외 없이 시댁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일이란 일은 노동을 다 해야 하는 며느리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 말입니다. 저희 시댁은 아주 제사에 유별난 뼈대 깊은 집안입니다. 집안 대대손손 잘난 자식 하나 없었고 돈 잘 벌고 유명세를 떠나서 고국에 도움 한번 제대로 준 유공자 하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도 인물이 없는 그런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상님들이 자손들을 챙겨준다면서 자손들의 인생의 복을 불러다 준다면서 제사는 정말 유별나게 챙기더라고요. 집안의 며느리는 저 하나뿐인데 며느리랑 시어머니 딱 둘이서만 나서서 제사 음식을 모두 차려내고 그러면 남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절만 올리면서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바빴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집구석에서 명절에 죽어나는 사람은 저와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코딱지만한 시골 집안에서 동네 어르신들 죄다 참상하셔서는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그냥 핏줄만 섞인 사람들인데도 바깥마당에 줄까지 서면서 저희 시댁에 찾아와서는 저를 올리곤 하셨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어르신들은 딴 데 갈 생각을 안 하고 제사밥 얻어먹겠다고 또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거의 마을 잔치라는 수준으로 음식을 만들어내서는 매일 1년에 2번을 빠짐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제 허리는 거의 아작이 난 수준으로 제대로 펴질 못했고 그 지랄은 저보다 배려하셨을 시어머니는 정말 몸져 누우시길 반복하셨죠. 남편은 참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사를 지낼 때만큼은 참 엄격해지기도 했어요. 일단은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말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왕 지내는 거 성별을 가리지 말고 좀 다 같이 도와주고 다 같이 고생을 해서 빨리 일을 끝내는 게 서로에게 수월하고 좋을 텐데 왜 그걸 안 하고서 여자들한테만 시키냐고 화를 내면 남편은 그냥 그런 게 전통인 거라면서 전통 타령을 하면서 자기는 오늘 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해서 바쁘니 일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통을 따져대는 인간이 왜 한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있는지. 제사 지내는 건 일제강점기 때 평민들이 양반 따라하려다가 생겨난 우리 문화인 건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니들 조상이 평민들이었다는 걸 동네방네 자랑하는 거냐고 막 따져 물어보고 싶은데 아휴 정말 나이 드신 시부모님 생각해가면서 참았습니다. 옆에 시어머니가 같이 고생이라도 해주면서 미안하단 말을 하시니 제가 그나마 어머니 봐서 견디고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휴 저희 아주버님께서 늦지막히 결혼하셔서 나이차가 8살 나는 연하 형님이 집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결혼을 하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으니 가족이 된 지 그리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형님과 다 같이 맞이한 명절이 추석이었는데 저보다도 어린 형님은 도대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면서 첫날부터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아무것도 하질 않더라고요. 부엌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밖에서 아주버님 옆에 꼭 붙어서는 팔자좋게 시골 구경을 하고 동네 산책을 하다가 저희 시아버지랑 저희 남편 데리고서 읍내 비슷한 곳에 카페까지 찾아가 다방 커피도 마시고 왔다는군요. 빡돌게 말입니다. 보다 못했던 제가 이 집에 며느리가 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집안일을 나이 드신 시어머니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형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모두가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모든 식구 앞에서 대놓고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형님이 제사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앞으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는 데에 도와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려고 했어요. 이 집안의 맏며느리라는 사람도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는 제사를 왜 제가 이 개고생을 하면서 동네 잔치하는 스케일 마냥 많은 일들을 꾹 담은 채 해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요. 그간 남편과 아주버님이 보인 반응대로라면 제사는 집안의 여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형님도 여자이신데 같은 여자들 중에서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안 도와주시는 형님을 그냥 내버려두는지 저도 화가 나서 막 속사포처럼 얘기를 했네요. 그러자 그제서야 아차 싶으셨는지 아주버님과 남편을 포함한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그래 맏며느리는 넌데 네가 나서야지 하면서 어린 형님께 애다루듯이 잔소리를 아주 살짝 하셨고요. 그 바람에 형님은 억지로 부엌에 들어왔다가 눈물을 왈칵 쏟으셨네요.
전 무슨 공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랑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산책하고 올게요 하면서 부엌에 들어와 신난다고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전 이거 못해요 수고하세요 하면서 대놓고 못한다는 말을 던지고는 아주버님 옆에 가서 앉아 TV를 보던 형님이셨습니다. 화가 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대목이었고 그래서 좀 심했던 것은 알지만 제가 힘들다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형님은 그게 너무하다 싶으셨던 건지 왈칵 울어버리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완전히 이 집안에서 새 식구를 울려버린 죄인이 되어버렸고 결국 제가 화를 냈다가 화해를 먼저 권유하고 사과를 드린 후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나이가 많아도 아랫사람인지라 서로 맞존대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사이였는데 저는 무슨 개구생활을 시댁에 와서는 노는 사람한테 도와달란 말도 못하고 화만 내어버린 몰상씨가 사람이 되어 있었죠. 조금 억울했지만 일단 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형님을 신경 쓰고만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어찌저찌 손을 거들어주려는 형님께 고마움이라도 느껴가려고 노력하면서 일단 그 명절의 제사는 끝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형님은 바로 친정 부모님을 보러 가야 한다면서 시부모님께 절 한번 올리지를 않고 짐을 싸서 바로 차로 갔고 그 바람에 아주버님은 이게 좀 아차 싶었는지 저를 따로 불러서는 제가 어린 여자를 데리고 살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재수씨한테 너무 죄송해요. 라고 처음으로 미안하단 말을 하면서 후다닥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사돈댁으로 떠나셨어요. 저야 제 수고를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형님이 눈물을 왈칵 쏟았을 때 울고 싶은 사람은 저였거든요.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가족들은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 없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 옆에서 놀고만 있는 형님한테 한번 도와주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어찌나 섭섭하고 또 속도 상했는지 몰라요. 그날이 있은 후 다음 명절했던 설까지 정말 한 번도 형님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는 없긴 하지만 둘 다 전문직에 종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딩크족이라서 평일은 나름 일 때문에 온 일상이 스톱이 되고 바쁜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맞이한 두 번째 설에서 저희는 다시 재회를 했는데요. 오랜만인데 껄끄럽게 설을 지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며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설날이 다가오는데 잘 지낼 수 있겠냐면서 갑자기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얼떨결에 놓았는지 의도적으로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첫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형님이 자연스레 말을 놓아버렸어요. 그날부터 쭉 말입니다. 저번처럼 제 앞에서 울음 터지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는지 형님께서 부엌에 들어와서 어머님 옆에서 잘만 도와주셨어요. 그 와중에 제가 일이 너무 많다며 남편하고 아주버님께 남자들도 좀 도와달라 화를 내고 역정을 부린 바람에 두 식구도 세 식구가 있는 마당에 요즘 세상에 여자들만 부엌일하게 두는 게 쪽팔린 줄을 아는 건지 고분고분 들어와서 일을 거들더라고요. 수저를 놓고 상을 펴고 하다못해 음식을 나르고 기름에 튀는 것까지 적절하게 며느리들과 손을 섞어가면서 일을 해줬어요. 제가 혼자 일을 할 때에는 한 번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하더니 이제서야 잘만 도와주는 남편이 얄밉기도 했지만 이렇게 변한 게 어디냐면서 웬만하면 더 잔소리를 안 하고 고분이 저도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형님이 한두 번 저를 툭툭 건드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동안 과일을 깎아내고 있었는데 형님이 옆에 오셔서는 한다는 말씀이 기껏 남자들 일하게 해놓고서 혼자 과일 깎는 거야 뭐야 하면서 제가 지금 쉬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한테 말을 하는데 순간 제가 너무 난처했어요. 전 바로 방금 전까지 동그랑땡을 붙이다가 남편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서 설거지를 잠깐 했다가 바로 과일머리를 깎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걸 무슨 쉬운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지금까지 휴식 한 번 못 취하고 있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말을 하고 나더니 형님께서 자기도 어려운 일은 그만하고 쉰다며 그냥 두 손을 놓은 채 부엌을 나서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완전히 상전 나셨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는 형님을 보고 당황한 아주버님은 엄마랑 다 여기 계신데 네가 나가면 어떡해 하면서 붙잡는데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과 그 뒤에 있는 저희들을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아니 동서 일하는 꼬라지를 보니 일할 맛이 안 나 하면서 애교를 막 부리며 짜증을 툴툴 내는데
듣고 있자니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기분이 나쁠 걸 알았는지 저를 보면서 눈치를 살피는데 저는 저대로 도저히 이런 소리 들어가며 이 개고생을 왜 하고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해서 일어나 형님한테 갔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자꾸 몸뚱이를 가만 놔두지 않은 채 비비 꼬더라고요. 전기총을 맞았는지 뭐 저리 몸을 꼬냐며 혼자 속으로 어이가 없어 죽겠는 와중에 우리 형님은 끝내 부엌으로 다시 들어오지를 않은 채 산책을 좀 하고 오겠다며 아주버님까지 데리고 나가선 한참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와 남편 어머님은 제사 준비를 모두 마쳤고 남편은 그 와중에 형님 노릇까지 해야 한다며 밖에 나가서 아버님이랑 상 펴고 위에 상을 차리고 아주 그냥 우리 집에서 명절 중 제일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자려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펴고 바닥에 눕는데 옆에 저 따라 눕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뼈 빠지게 바빠 보니 명절에 부엌에서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대가 없는 노동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당신은 그동안 그 힘든 걸 엄마랑 단둘이서 어떻게 한 거냐며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 노동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나니 남편도 당황을 했던지 자기가 더 잘하겠다는 훈훈한 말을 던지면서 당장에 저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 고생을 알아주는 남편이 옆에 있으면 뭐하냐고요. 우리 형님은 또 뭐가 그리 하기 싫은지 저도 어머님도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일단 하고 있는 상차리기를 도와주다 말고 자기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서 남편을 찾더니 이 근처에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냐면서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한겨울에 아이스크림이 땡긴다면서 막 땡깡을 부리고 그러자 아주버님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아주 익숙하단 듯이 처음엔 명절에 문연수포를 어디서 찾냐면서 거절만 하다가 결국 차를 끌고 형님을 태운 뒤 떠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어머님 아버님 아침 식사 다 챙겨드리고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끝을 내고서 친정을 가야 해서 시댁을 떠났고요. 제가 시댁을 떠나는 때까지 아주버님은 돌아오지 않으셨고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들어보니 그날 아침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산다고 한겨울에 나가서는 오후 늦지막히 들어와선 곧장 자기 친정 간다고 짐을 싸서는 갔다더군요. 참 웬만하면 적당히 예의를 갖추며 며느리 노릇을 해도 될 터인데 뭐 그리 혼자 정의롭고 하기 싫은지 일이란 걸 다 빼면서 덜 힘들게 명절을 지내라는지 그 꼼수가 나이 많은 제 눈에도 이렇게 다 보이는데 결혼한 지 몇십 세월인 우리 어머님 눈에는 어떻겠냐고요. 그래도 결혼 초였으니까 잘 모르고 서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싫겠고 부담스러워 그런 거라면 잘 참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 와중에 그 해에 코로나가 터졌던 와중에도 뉴스에서 하나같이 명절에 이동하지 말라고 쇠가 빠지게 코멘트를 날려도 저희 아버님은 한참 전부터 코로나고 뭐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우리 가족들을 모두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신다며 오라고 잔소리를 하시고 눈치를 주신 바람에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찾아갔고요. 역시나 형님께서는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좀 미리 주셨으면 좋으련만 아무 연락도 없으시더니 저희 시댁에 도착하기 1시간 전쯤 고속도로 위에 있는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는 우리는 제사가 끝나면 갈게. 여러 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 동서가 먼저 제사 지내고 끝나면 연락 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 사람 겹쳐 모이는 게 불안하셨으면 제사 시작하기 전에 일이라도 좀 반 정도 도와주신 후에 먼저 서울로 올라가시거나 미리 같은 며느리인 저랑 상의를 하셔서 일을 분담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제사 지내기 싫다는 꼼수를 다 티내면서까지 제사가 끝나고 나서야 시댁을 갔더니 끝나면 전화를 하라는 형님을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없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납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 같은 며느리인 걸 떠나서 같은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저 편한 거 하나 없지만 집에 저마다 일을 안 하면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혼자 일을 다 하셔야 하니까 그거 못 보겠다고 억지로 꾸역꾸역 명절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형님은 그게 분명 눈에 다 보이실 텐데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배알이 꼴리고 부러운 건 둘째치고 말입니다. 싹수가 노랗고 예의 없는 꼴은 정말 두고두고 그냥 보기가 힘들었어요.
거의 날을 세우고서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추석이 결국 저 혼자 제사를 다 차려냈고 거의 개망나니가 되어서 친정에도 들리지 않은 채 곧장 집에 있는 서울로 올라가는 와중에 저는 다음에 형님을 만날 날만을 머릿속에 가득 곱씹어대며 명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가 왔네요. 이번 설에나 볼 줄 알았던 형님을 먼저 만나게 된 것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정말 아주 뜬금없이 정말 오랜만에 저희 아주버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난 추석 때 못 뵈었기에 안부 인사를 가볍게 나눈 뒤에 무슨 일인데 전화를 하시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은 본인 입으로 말하기 차마 저한테 미안하셨는지 저기 라고 하면서 한참을 뜸들이다가 재수씨, 그냥 재수씨가 제사 미리 물려받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무슨 신하랑 까먹는 소리인가 싶어. 네? 라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대답을 하니 한참 또 뜸을 들이던 아주버님이 아니 저희가 매번 시골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그렇고 그냥 이참에 재수씨가 제사를 좀 물려받았으면 해서 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옆에서는 형님이 뭐라 말할 걸 시키고 있었는지 누가 참새마냥 찍찍대며 조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게 도저히 전화로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 다른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번 주 내에 저희 집으로 한번 좀 오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로부터 거의 일주일 정도를 아무 연락도 없고 언제 오겠다는 말도 없으시더니 뜬금없이 목요일 하루 전날 문자로 찍 내일 집에 가도 되냐는 말을 하더니 퇴근 시간에서부터 무려 3시간이나 지나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주버님네랑 저희 집이랑 차로 타고 이동하면 3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집에서 주부로 있는 형님이랑 공무원이라 철밥통처럼 퇴근을 한다고 매일같이 자랑을 해대시던 아주버님은 저희 집에 늦게 도착을 하셔놓고도 왜 늦었다는 말씀도 미안하다는 말씀도 없이 그냥 들어와 자연스럽게 거실 바닥에 앉더라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저번에 아주버님이 말씀을 하셨던 뜬금없이 첫째 며느리도 아니고 몇째 며느리인지를 떠나서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제사를 물려받으러 간 소리는 뭔 소리냐면서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버님은 옆에서 형님 눈치를 살살 보시더니 급기에 한다는 말씀이 아니 재수씨가 일도 잘하고 결혼도 훨더 오래 했는데 이왕 제사를 물려받을 거면 재수씨가 물려받는 게 맞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개고생을 해가며 내가 며느리 노릇을 하자고 제사를 열심히 지낸 거지. 내가 이 제사를 물려받으려고 제사를 열심히 지낸 게 아닌데 그런 저한테 제가 일을 잘하니까 제사를 받으라니 이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때 아주버님 말씀하시는 게 영 시원찮았는지 형님이 나섰습니다. 무슨 사람이 숨겨놓은 몸 안의 가시를 고슴도치 마냥 다 빼는 것처럼 본인이 나서서 한다는 말이 글쎄. 동사님, 그렇게 평소에 나 일하는 거 아니고 하던 사람이 왜 제사를 아예 맡기겠다는데도 이렇게 싫다고 궁시렁이실까? 라더군요. 자기가 일을 대충 하고 게으름을 피워서 눈초리를 줬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자기를 안 이뻐 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초딩하고 대화를 하는 거냐고요. 뭐라도 내오려고 늦은 시각에 저희 친정에서 보내주신 귤을 바구니에 담아 가져왔는데 귤 하나라도 형님 입에 들어가는 꼴을 보기가 아깝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형님의 태도와 지금 하는 말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때 제 썩어가는 표정을 보고서 한 번 더 빡치게 만들어보려고 환장을 한 건지 형님이 글쎄 저한테 아휴 마흔이나 넘게 처먹고 지금 새파랗게 젊은 형님이랑 싸우면 기분 좋아요? 좋아? 뿌듯해? 안 쪽팔려? 라고 말입니다. 인연이 진짜 보자 하니까 새파랗게 어린 년이 자꾸만 나이 많은 동서한테 반말해 에이의 인정머리라고는 반말한 먹은 소리를 쳐뱉어내는데 진짜 아우 내가 이걸 사람 꼬라지로 내 집 밖에 내보내면 내가 상등신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하고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저를 남편이 따라서 일어나며 제 손을 잡으려고 말리려는데 순간 제가 몸을 일으켜서 위에서 내려다보니 한껏 겁을 먹은 형님은 앉은 채로 뒤로 조금씩 물러서는가 싶더니 이내 옆에 있는 지 남편을 막 쳐대더라고요.
어떻게든 저를 말리라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아주버님, 제가 아주버님께 더 크게 실망하기 전에 그만 말리세요, 라고 호통을 치니 순식간에 아주버님도 함부로 행동을 못하겠는지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저한테 제사를 맡기려 하는 게 스스로도 어이가 없고 쪽팔리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주버님 결혼하기 전부터 제사 때마다 어머님과 둘이서 개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잘 봐왔었기에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마누라 편을 들어주기 힘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사이 저는 눈을 내리까며 형님을 한참 내려보다가 뭘 야려! 하며 저를 향해 앙칼진 소리를 쳐내는 형님의 정수리 위로 귤을 담은 바구니채 그냥 확 내리 까버렸네요. 아, 진짜 확 이런 어린 년이 진짜 하면서 서 있는 채로 앉아있는 형님 귀를 뜯어 잡아다가 억지로 힘을 써서 일으켜 세우니 하며 귀 아프다고 괴성을 질러대는데 입 좀 닥치라고 주둥이 안에 귤 하나를 저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조그만 게 어디서 형님이라고 지랄을 떠냐며 바구니 하나 다시 들어서는 형님 머리 위에 통통 몇 대 더 때려대자 자기 맞고 있다면서 아주버님 뒤에 숨어가면 자꾸만 저를 피하는데 반성하는 꼴을 안 보이길래 제 손에 얼떨결에 잡힌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제 앞에 도로 끌고 와서는 뺨따구로 2대 오른쪽 왼쪽으로 한 대씩 철썩 내리쳐졌습니다. 맏아들은 아들 노릇도 못하고 맏며느리는 사람 노릇도 못하고 부부가 아주 잘들 산다 하면서 당신 부모한테 죄스럽고 쪽팔린 줄 알라며 아주버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참을 잔소리를 했더니 아주버님은 결국 고개를 푹 숙이며 면목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귀 뜯기고 뺨 맞은 것도 서러운데 남편은 미안하단 말을 하고 있으니 본인도 답이 없었는지 저희 형님도 그냥 훌쩍훌쩍 거리기만 하다가 결국 제사 얘기는 취소하겠다며 없던 걸로 하자는 말을 했고요. 그런 형님께 차라리 그냥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죽은 자식처럼 사라져서 나타나지 말던가 아니면 나타나서 제대로 자식 노릇하고 인간으로 살던지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하니 아주버님은 이번 설에 마누라 제대로 뜯어고쳐놓고 집에 가겠다며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는 지 와이프 머리까지 손으로 조아리게 하고는 저희 집을 나섰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한테 자꾸만 제게 연락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 건지 형님은 전에는 단 한 번도 제사에 관심도 없어 하더니 지금은 계속해서 설에 뭘 준비해야 하냐고 설에 분담해서 가져갈 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필요한 거 음식부터 시부모님 선물까지 다 나열해서 형님한테 준비해오라고 했고요. 저는 이번 설날에 코로나를 핑계대고 처음으로 명절에 시댁을 땡땡이 쳐보려고 합니다. 가서 형님 혼자 다 준비하고 옆에서 시어머니 수발 들게 하려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 안 가는 명절인데 이번에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놀아야 할지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며느리의 일탈이 이래서 이렇게 재밌는 거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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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해 40살 된 여자입니다. 서툰 글솜씨지만 열심히 써내려가 볼게요. 결혼한 지 딱 10년, 올해로 10년이 됩니다. 29 남들이 방황하는 기라고 부르는 9살 시절에 정말로 방황을 하다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나이 되도록 남들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뛰어나게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닌 내 인생이 너무 딱하고 안쓰럽고 후회가 된다며 학창시절에 겪지도 않았던 사춘기를 뒤늦게 겪는 아이 마냥 참 힘들어 했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일은 완전히 다른 업무를 맡아서 해왔었고 회사는 오늘 내일 하는 와중에 그나마 월급 밀리지 않고 잘 준다는 이유만으로 악착같이 실업자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며 다녔어요. 내일이 당장 불안한 와중에 미래를 계획하거나 제대로 준비할 만한 거리가 없었고 그렇다고 돈이 막 많이 모여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자존감도 내려가 있는 때였죠. 그때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저의 구세주마냥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 부모님과 절을 다니는 친구가 제가 너무 딱하다며 주말을 맞아 드라이브 겸 저를 절에 데려간 겁니다.
저는 어딜 데려가든 상관이 없었고 그저 주말에 집안에만 갇혀있을 뻔했는데 저를 데리고 외출을 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며 따라갔고요. 그렇게 찾아가 서울 변두리에 있던 저는 생각보다 참 예쁘고 또 운치 있었어요. 종교가 없어서 염원을 담아 기도할 자신이 없었지만 그 당시는 제가 너무 기댈 곳이 없었던 때였어서 두 눈 꾹 감고 그 자리에서 마냥 누군가에게 나 좀 살려달라 기도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이 절 처음 봤었죠. 나중에 연애를 하면서 들은 건데 남편은 젊은 여자가 무슨 사경을 헤매는 것 마냥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애처로워 보였대요. 그것도 기도를 처음 하는 건지 굉장히 어색하게 손을 모아서는 앞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예먼 벽을 바라보고서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웃겨 보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기도를 마치고는 친구 손에 이끌려 나가는 저를 따라 한참을 절 안에서 살펴봤던 남편은 그렇게 제가 저를 완전히 나서려고 하는 때에 말을 걸어왔고 옆에서 친구가 눈치껏 방해하지 않겠다며 먼저 차 안에 가 있겠다고 자리를 비켜준 덕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용기까지 내어 제 번호를 따갔습니다. 저로선 부처님께서 외롭고 힘들고 죽고 싶다고 말한 제 소원을 당장에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제 눈에 썩 나빠 보이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죠.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제 이름과 나이로 미니 홈피까지 알아내서는 방명록까지 남기며 애정을 표현하던 남편의 마음이 처음 한 달간은 살짝 부담되기도 했지만 제 고민과 힘든 사정을 들어만 주고 위로만 적극 해주던 남편에게 의지가 많이 되었어요. 2달 정도를 거의 문자와 미니 홈피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3달째 되는 때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말을 꺼냈죠. 기다렸다면서 좋아라는 남편이 전 또 고마웠고 그렇게 만나서는 저희 둘 다 하루 종일 주말 내내 영화 보고 밥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또 영화 보고 밥을 먹고 하루 내내 할 것이 없어 죽겠는데도 헤어지기 싫다면서 했던 데이트 코스를 또 반복해서 들어가고 배가 부른데도 억지로 음식을 꾸역꾸역 넣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서로를 좋아했고 애틋해했고 사랑을 했어요. 저 힘들 때 나타나준 남편은 저한테 늘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고 꾸준히 남편을 만나면서 제가 더 웃고 상태가 나아졌었달까요? 이 사람이 내게는 꼭 필요한 존재구나 싶어서 이 사람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고 마침 남편도 제가 좋았었는지 결혼을 하자고 해줘서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온 친구들의 식구들 다 불러다가 서로 잘 살겠다고 떵떵거리며 약속을 했어요. 처음 6년 정도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 사이 다니던 제 회사가 결국 망해버려서 저는 이직을 해야 했지만 운이 좋게도 더 보수도 높고 일할 환경도 좋은 곳으로 간 덕에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피로가 더 이상 없었고 남편과도 참 돈독하게 잘 지냈어요. 처음 연애할 적처럼 뜨겁게 서로를 안 보면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둘이서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살맛나는 그런 기분이 들곤 했죠. 남편도 이제는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너랑 집에서 뒹굴면서 노는 게 가장 좋다며 저에 대한 애정 표현을 끊임없이 해줬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제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즘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조급해서 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없어도 된다며 개의치 말라고 하니 저는 저대로 남편이 살짝 딩크족인 건가 싶기도 했었고 부담 주지 않아서 고맙고 편했죠. 남편이 애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도통 하질 않으니 전 저희가 이대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이 타령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옷 벗고 달려들어 뜨거운 밤을 보내도 남편은 아이 타령 없이 그냥 제가 좋아서 잠자리를 가지는 거라며 말을 하니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때까지 우리는 평소처럼 잘 지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결혼 8년차가 되던 해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더 정확히는 사람이 달라진 거죠. 남편이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제가 미련하게 눈치를 못 챈 걸 수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차츰차츰 티를 내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자고 있는 제 뒤에 와서 제 몸을 껴안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는 아이를 못 가진 몸인가 봐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뒷골이 오싹하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자기 와이프한테 아이를 못 가진 몸이라고 하는 건
네가 불임이 아니냐는 소리라 똑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놀래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절 여전히 꼭 껴안고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 남자에 대해 내가 모르는 모습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날을 계기로 남편은 조금씩 더 아이를 가지고픈데 제가 문제인 것 같다면서 하루 월차를 내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는 말도 했고요. 갑자기 결혼 후 단 한 번도 안 하던 아이 타령을 하는 남편에게서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저는 정말 이게 다 제 문제인 건가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월차를 내고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혹여나 남편이 그간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과 그래서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병원을 찾아가 자기 몸은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나 싶어 움찔했어요. 그 얘기는 곧 남편의 몸은 멀쩡하니 제 몸이 문제라는 뜻이었고, 그 바람에 남편이 최근 들어 자꾸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검사를 받는 내내 진짜로 내가 불임이라든지, 그래서 그 이유를 평생 믿고 의지하려 했던 내 남편이 날 떠나면 어쩌나 싶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바람에 선생님께서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임신은 요즘 불임이어도 방법이 많아 언제 얼마든 가능하니 희망을 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귓구녕으로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다행히도 정상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내일 모레 40이 되는 때에 갑자기 부랴부랴 산부인과 검사라니 정말 난감하고 제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다행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제 몸은 생각보다 또래에 비해 젊었고 아직 임신이 늦지 않았다는 소견도 받았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임신을 할 수 있는 인공수정 등의 방법도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오래도록 받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왜 저한테 제 몸이 문제라는 소리를 한 건지 말입니다. 당장 집에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따끔히 한마디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냥 내 몸은 멀쩡한 것을 말입니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내 몸은 멀쩡하니 당신도 일단 검사를 받아보고 우리가 둘 다 정상이라면 같이 임신을 해보기 위해 노력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저의 검사 결과지를 좋아라 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당황스럽게도 내 몸도 멀쩡해. 그냥 자다 보면 생기겠지. 나는 말과 함께 검사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샤워한다고 일어나더라고요. 전 남편이 화가 난 줄 알았어요. 제가 자기 몸이 이상할 수도 있으니 검사를 받으라고 한 게 실수였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에 혼자 안절부절 못하는데, 화난 줄 알았던 남편은 몇 주 정도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 듯 혹은 더 미지근해진 듯 알게 모르게 묘한 태도로 저를 대하다가 몇 주 정도 지나면서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그래서 둘 다 퇴근하고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참 한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남편의 말입니다. 영화표를 구매하고 팝콘이라도 하나 사자며 카운터 앞에 서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절 불렀어요. 그런데 제 팔을 잡으면서 절 부르는 남편의 입에서는 웬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순간 그걸 못 들은 척 하면서 이거 사자 하면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거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팝콘을 사서는 저를 먹여주기까지 하며 영화관으로 들어갔어요. 참 쎄하더군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평소에 저의 남편처럼 보통의 모습으로 행동을 했고, 그러던 중 저희가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사려고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했는데 주문하고서 햄버거를 받고 난 후 저에게 주면서 절 부르는 남편의 입에서 또 웬 여자의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지난번 영화관에서 불렀던 그 이름이 말입니다. 제가 순간 참지 못하고 뭐라 불렀어 지금? 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내가 뭐? 라며 끝까지 시치미를 뗐어요. 그래서 제가 화선이라고 불렀잖아. 안 그럼 내가 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어 지금? 라고 말을 하니 남편은 한동안 더 부정을 하다가 자기 직장에 있는 비서의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비서가 있을 정도로 높은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그 상황에서 비서라고 하니 어찌나 믿고 싶던지요.
남편의 입에서 무의식 중으로 내가 아닌 비서의 이름이 튀어나올 정도로 두 사람이 가까운 건가 싶어서 섭섭하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을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서 햄버거만 맛있다고 냄새를 풍기며 퍽퍽 처먹고 있고 참 난감하더군요. 하지만 더 큰 일은 따로 있었어요. 지난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분노를 느끼고 또 이 인간은 확 조져버려야 하나 싶은 잔인한 생각까지 처음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사건 이후 또 한동안 제 앞에서 말실수를 할까봐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은 제 생일을 맞아서 저한테 꽃다발을 보냈더라고요. 회사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보낸 꽃다발의 이름이 M 사람으로 적혀 있어서 꽃 배달 오신 분께서 주인을 못 찾아 한참 헤매다가 도로 꽃을 두고 가신 겁니다. 자꾸만 이화선 씨가 누구예요? 하면서 찾고 주소를 재차 확인했는데도 우리 사무실에는 이화선이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배달하는 분은 밖에 나가서 꽃을 보낸 사람과 통화를 했고 그 꽃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낸 사람은 이화선이 아닌 바로 생일을 맞은 저였었고요. 배달원이 나가서 남편과 통화를 하는 동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내 남편 입에서 튀어나왔던 그 여자 이름인데? 라며 생각을 하는 그때 밖에서 배달원이 도로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제 이름을 부르며 이름이 헷갈렸었나봐요 하면서 꽃을 건넸고요. 온 회사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와중에 꽃다발 안에 든 편지지를 확인했는데 역시나 그 속에 제 이름이 아닌 이화선이란 이름과 함께 생일 축하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제 남편이 보낸 거 맞냐며 왜 이름이 다른 사람이냐며 이 사람은 누구냐며 꼬치꼬치 물어보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형님 이름이 이화선이에요 라면서 그나마 남편과 이 여자의 성이 같은 걸 다행으로 여기며 애먼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편지지를 보여주며 남편에게 이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당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면 허구한 날 와이프 앞에서 이 여자 이름을 대며 이젠 하다하다 편지지에 글씨까지 지 와이프한테 보내는 건지 이화선 씨한테 보내는 건지를 구분도 못하냐며 정말 결혼 생활을 처음으로 미친 척 발악을 하며 화를 냈어요. 섭섭하고 화나 죽겠는 와중에도 그간 티도 못 냈다며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바람 피우냐며 편지를 뜯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니 남편은 절대로 바람이 아니라고 그냥 직원 사람이라 이름 부르는 게 너무 버릇이 되어버렸다며 그렇게 우기기만 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내 남편을 의심할 수 없어서 믿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한동안 이화선 씨에 대한 얘기는 집안에서 금기처럼 행해지며 남편과도 정말 이게 부부인지 친구인지 뭔지도 모를 만큼 불알 친구 마냥 관계도 맺지 않고서 지냈어요. 제가 가끔 아이 가지고 싶은 거 아니었어? 하고 물어보면 아니 라고 하면서 아닌 척을 했고 그러면 검사를 받자고 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러면서 대답을 회피하기에 바빴죠. 저도 기분이 나쁘다며 먼저 관계를 맺어보려 하다가도 포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 2021년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40살이 되었고 우리는 결혼 10주년이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 최악으로 10주년을 맞이했죠. 그러던 연초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혼 10주년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쎄 요 며칠 남편이 생일을 맞이해서 부쩍 퇴근한 후에도 전화를 자주 받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무작정 끊기 바쁘거나 수화기 소리를 최소로 해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응 혹은 알았어 등의 담담만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기 바빴고 제가 친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누구야? 라고 옆에서 물어보면 친구 하면서 또 싱거운 대답을 해가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수화기 너머로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르르 웃으면서 뭐라 분명 목이 칼칼한 아이의 청량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저는 분명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남편을 향해 누구냐는 식의 눈빛을 보내니 남편은 이내 전화를 후다닥 끊고는 친구 얘기를 하면서 자기랑은 삼촌 조카하는 사이라며 그러더군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조카를 둔 친구가 있는데도 어째 결혼 10년을 하고 같이 산 와이프한테 보여주지도 않냐며 물어보니 회사에서 사귄 사람이라 따로 사서까지 만나지는 않았다면서 또 둘러댔고 제가
사석에서는 만나지 않는데 전화를 그렇게 하냐? 면서 화를 내니 왜 자꾸 꼬치꼬치 묻냐면서 혼자 신경질을 부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참, 우리 부부가 정말 더는 재생이 불가능한 답 없는 부부 사이가 아닌가 싶어서 저조차도 스스로 고민이 많아지고 울적해졌던 날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참 재수가 없더라고요. 동시에 남편이 절 재수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지난 몇 년간 절 괴롭혔던 이화선 씨로부터 시작해서 의미심장했던 모든 행동들까지도 사태 파악에 나서야겠다 싶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이해 제대로 관계를 정리하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해서 더 늦기 전에 제가 홀로서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도 저만 바라봐주는 남편한테서 사랑받고 살거나 아예 혼자 마음 편하게 내 집안에서 두 다리 뻗고 살 자격이 있는 여자니까요. 몇 번 주의를 주고 또 때를 기다려보기도 하다가 제가 정말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어요. 주말을 맞아 집 청소를 하다가 TV 보면서 소파 위에서 골아 떨어져 자고 있는 남편 몰래 회사 가방을 뒤져봤는데 거기에 글쎄 재택근무 안내서라는 종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여러 주의사항부터 시작해서 기간까지 적혀 있는데 이게 보아하니 하루 이틀 내에 시작되거나 앞으로 시작될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달에 걸쳐서 코로나 시국에 이어져 왔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남편이 그간 출근을 한다고 했던 건 다 뻥이었고 꾸준히 어디론가 출근하는 척을 하며 가서는 그곳에서 재택근무를 했던지 뭔 짓을 했던지 딴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루도 정말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빼놓고 어쨌든 주말에도 일을 한다며 출근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딜 다니고 있었던 건지 정말 골 때리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가방에 종이를 넣어놓고 다시 청소를 했고 청소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진공청소기와 먼지 마냥 시커멓게 불순한 것들로 채워져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다음날 출근을 해서 회사의 요청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풀로 연차를 냈고 그날 동안 남편이 출근하는 길을 따라가 볼 참이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어쩐지 역시나 코로나 이전 평소 출근하던 때와는 달리 늦지막히 일어난 남편은 제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곤 출근을 한다고 나섰어요. 한번 떠보려고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출근 시간 바뀌었어? 라고 물어보면 남편은 어버버하면서 절 쳐다보지도 못한 채 코로나로 널널하게 출근해도 봐주더라고 하면서 말을 돌렸죠. 그런 남편을 가소롭게 쳐다보면서 밥 맛있냐고 물어보니 맛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데 참 그 미소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나서 저도 늦지막히 베란다에 서서 걸어가는 남편을 뒤쫓았어요. 저희 부부는 차가 있어도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지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확인하려 했는데 의외로 지하철역으로 가더라고요. 불이 나게 나갈 채비를 하고서 지하철역으로 그리고 역 안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곳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남편을 피한다고 순간 간이 떨어질 뻔했으나 이놈의 코로나 덕에 마스크가 처음으로 도움을 주더라고요. 얼굴이 다 가려져 있으니 딱히 주변을 둘러봐도 그놈이 그놈 같아 보였고 저는 그렇게 남편과 같은 지하철 칸을 타고서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뜬금없는 역에서 내렸습니다. 이 인간은 분명히 시청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회사고 뭐고 그냥 동네인 듯한 곳에서 내리더니 자연스럽게 개찰구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막 문자를 하면서 걷다가 앞에서 누군가 아빠 하면서 얘가 뛰어오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자리에 멈추더니 그 얘를 향해서 이리 와 하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는 두 팔을 벌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쪼르르 와 남편의 품에 안기더니 두 사람이 이내 손을 잡고서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그 맞은편에는 내 남편을 향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웬 년이 보였어요. 저 남자는 분명히 내 남편인데 내 남편 손을 잡고 있는 애랑 그런 내 남편의 애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조강지처 같아 보이는 저 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지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여자랑 아이랑 셋이서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마냥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한 장을 찍고는 곧장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냐고 물어보려는데 남편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고 얘 손잡고는 옆에 있는 여자랑 좋아 죽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전화 진동이 들려올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 모습에 저는 점점 더 할 말을 잃어가고 있었고 더 늦기 전에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아 그 여자의 머리를 당겨 잡으며 제자리에 멈춰서게 했어요. 야!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뒤돌아보면 자기 머리카락을 잡던 여자는 오빠! 오빠! 하면서 제 남편에게 자연스레 도움을 청하는데 그런 저를 보고 누구냐고 밀치려다가 순간 흠칫한 남편을 바라보며 제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떡하니 벌린 채 절 쳐다봤고 옆에서 저보고 손을 놓으라며 발악을 하던 여자는 제 남편이 가만히 있자 제가 누군 줄 눈치챈 건지 머리 끄댕이를 잡힌 채 거리에서 쪽팔린 줄도 모르고 그러고 서 있더라고요. 애는 또 한가운데서 울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부터 가게 사장님들이 나와서 뭔 일이냐고 다가오고 있고 차마 애 때문에 뭔 짓을 못할 뻔했는데 옆에서 그 여자가 슬슬 제 팔을 다시 뜯어당기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놓으라고. 네가 뭔데 내 새끼 앞에서 이러는 거야. 그러고도 내 새끼한테 무사할 줄 알아? 라고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 여자는 제가 아이가 없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자꾸만 새끼 거리는 게 지는 자식이 있을 든든하단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얘 보면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마음이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 불륜해도 모자라 얘까지 나온 주제에 라면서 몇 번이고 같은 문장을 돌려 말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전히 잡고 있던 인연의 머리끄댕이를 잡아가며 길거리에서 한참을 제 손 시뻘개져가며 때려줬어요. 제가 울먹거리자 남편은 또 저를 말리는데 그 와중에 또 화선아 하면서 그 여자를 말리대요? 와, 이제 보니 이화선이란 년이 바로 인연이었던 겁니다. 애까지 낳고 나몰래 두 집 살림하며 살고 있었으니 조강지처 앞에서도 생각 없이 그 이름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더라고요. 자그마치 몇 년간 저를 감쪽같이 속여 살 생각을 하더니 너도 똑같아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나를 속여? 하면서 울음이 마르지 못한 상태에서 막 오열을 하며 남편의 가스팍을 치고 두 년놈을 끌어다가 멱살을 뒤흔드는 와중에 누군가 뒤에서 아이를 안았어요. 그 앞에 있던 가게 사장님 부부인 것 같았는데 아이를 안고 들어가시는 아버님의 뒤로 뚜둥 하고 나타난 아주머니가 글쎄 자기 일로 좀 와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울다 말고 아주머니를 쳐다보니 아주머니는 일로 좀 와봐 하면서 절 끌어잡고 자기 뒤에 세우더니 이내 뒤에서 아버님이 물통을 막이고 나오는데 그걸 아주머니가 바톤 터지하듯이 받아들고서 이화선이랑 제 남편을 향해서 확 물벼라고 뿌리듯 그 통 안에 꾸정물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오전 가게 오픈한다고 청소하면서 쓰던 걸레밥물을 보자 하니 못 들어주겠었는지 바람핀 것들은 싸그리 죽여버려야 하는데 하면서 물을 뿌렸죠. 옆에서 하나도 보고 있던 다른 가게 사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나와서는 요즘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어디서 불륜 것들이 재수없게 가게 앞을 얼쩡거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대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중 제 또래로 되어 보이는 카페 여사장님은 저를 안아주며 진정하라고 저런 것들은 이혼해주지 말고 평생 참년 부린 놈의 참년 소리 참년 자식 듣게 하라며 달래주더군요. 어찌나 힘이 되던지 말입니다. 동네 쪽팔려 못 살겠던지 여자는 자기 새끼 찾더니 남편이고 뭐고 혼자 후다닥 도망을 가버렸고 남편은 그 앞에서 죄를 달게 받겠다며 저한테 사죄를 하면서 무릎을 꿇는데 옆에서 하도 사장님들이 욕을 하시다가 급기야 계란까지 던져버리신 바람에 일단 집으로 갔어요. 물론 남편은 끝내 그날 지각이 무단결근을 했고 집에까지 오는데도 택시 기사님들이 더러운 꼴에 승차거부를 하신 바람에 그냥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곧장 저희 집으로 왔더군요. 남편한테는 이혼을 절대 못 해준다고 그러니 첨년이랑 첨년 아들은 네 마음껏 보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제가 왜 남편이 다른 여자랑 멀쩡하게 자식 놓고 정부인으로 삼아 사는 꼴을 봐야 하냐고요. 저는 남편한테 짐까지 챙겨줘서는 그 집 가서 살라며 떠밀어줬고 이 집이란 돈 문제로 시비 걸거나 먼저 이혼서장 보냈다간 네 직장이며 네 새끼 학교 졸업하는 순간까지 쫓아다니며 천년 새끼라고 떠벌리고 다니겠다며 협박을 하니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는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 사이 전 시부모님께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모두 다 일러바치고 이 인간이 바람피고 아들 낳아왔다고 말했으며 특히 나이 든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당신 아들부터 첩년이 낳은 손주까지 고소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급기야 결혼할 때 사주신 이 집을 남편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한테 명의를 넘겨주셨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랴부랴 손주 생각하신다고 제가 돈 두둑히 주셔야 할 거라고 하니 그냥 얘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 비싼 서울집을 세상 물정도 모른 채 넘겨주신 겁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남편은 그 집 자기 거라며 달라고 또 발악을 하는데 저는 저대로 그럼 이거 법적으로 반 나누고 너랑 세컨드 위자료에다가 너 회사 잘리는 거 그리고 네 아들 인생까지 다 나한테 주고서 집을 되찾으라고 다시 한번 겁박을 주니 지도 별말을 못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네에서 오다 가다 하면 가게 사장님들이 욕을 퍼부어서 뒷골목으로 숨어다니고 이미 상가녀 사는 동네 카페에도 소문이 다 나버리는 바람에 이사 갈 걸 아는데 그 짓을 자기 아들한테까지 되풀이하고 싶진 않은지 그냥 꾹 속마음을 감추던 남편 덕분에 뭐 저는 집 하나 얻고 그냥 두 다리 뻗고 혼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얘 운운하며 혹은 딴 여자 이름 운운하며 절 실망시킨 남편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고 바람난 남편도 주변 사람들한테 욕 처먹으며 잘 못 사는 꼴을 보니 속도 시원했고요. 다행인 건 남편도 그날 가게 사장님들한테 물벼락에 계란 세례까지 맞고서는 자기가 부끄러운 짓거리를 한 줄 알고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제가 좀 꼬셔하는 중입니다. 10주년의 별거라는 반전과 동시에 집을 선물해준 남편에게 무한한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드려요. 생각 좀 해보고 결혼 30주년쯤 되어서 그 집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올 때쯤 이혼 소송으로 한 번 더 그 집 안에 분란을 만들어줘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